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의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조만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파티는 끝났다. 이제 하락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냥 이 정도 가격선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자, 지금 이 당장 눈앞에 가격 하락과 상승 보합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상승과 하락을 보기보다는 향후 10년, 20년 뒤에 현재 나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당연히 상승, 하락, 보합이겠지만 저는 이제 10년 뒤에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가 변화하는 이 부동산 시장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주목점 중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가격 형성의 기본 요소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급과 수요입니다. 자, 부동산은 특징이 있죠. 부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움직이지 않고 증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입지면 입지일수록 굉장히 공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요자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원하는 지역이 가격이 높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주목할 때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인 요소만 볼 것이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나 예상하기 쉬운 공급보다 예측이 어려운 이 수요를 주목하고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요, 부동산 성공하려면 70년생을 따라가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흘러가는 시장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으로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예상을 해보는 시간이거든요. 각자 나름대로 이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풀어서 제목을 설명드리자면 부동산 투자 성공하려면 지금 어떻게 씨앗을 어디에 심는지에 따라서 10년 뒤, 20년 뒤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70년생을 따라가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소비력의 중심은 40대입니다. 40대. 70년생, 정확히 이 70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70년 이후의 그 연생들, 80년대 초반까지에 이르는 이 70년 대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소비와 구매력, 가장 돈을 많이 쓸 수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층이 바로 이 70년대 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0년대 생들이 다음에 어떤 곳을 선택할지에 따라 또 시장의 균형과 미래의 모습, 가격이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이 70년대 생들이 어디를 고를 건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단기간 투자를 한다면 지금의 수요층 분석해서 진입하는 게 맞겠죠. 자, 지금은 이 실수요장이라고 합니다. 자, 2019년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실수요 장세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미 중과가 들어간, 양도세 중과가 들어간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움직이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제 9.13을 중심으로 기점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실수요 장세다라는 말을 많이 썼고, 또 20년 와서는 패닉바잉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이들이 패닉바잉,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사는 것일까? 이걸 생각할 때 저는 이 젊은 층들, 특히 이제 구매력이 되는 그 층들도 있겠지만 그 젊은 세대까지 아울러 있겠죠.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증여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 내 집 마련을 강제적으로 시켜주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좀 중산층을 넘어서 구매력이 좀 되는, 소득이 되는 이 40대가 내 집 마련에
그 선택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맞물려서 이 실수요 장세를 끌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갈아타기 수요들, 본인 주택을 좀 더 나은 상급지로 옮기려는 수요자들까지 결합하면서 지금 계속적인 호가 상승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1년 내내 거래량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겠지만 한 시즌에 거래가 터지고 또 잠잠해지는 그러한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실제 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최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요장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것을 이끄는 층이 젊은 층이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게 30대, 40대. 근데 최근엔 어떻다? 20대 매수량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케이스예요. 이제 너무 이 중저가 단지들, 저가 단지들도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 할 때 항상 댓글 여러분들 다시는 분들, 나풀 다시는 분들 보면은 아직 많다라고 하더니 지금 정말 없죠. 예.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 아직 20대인 친구들이 부동산에 관심 갖는 케이스는 많지 않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아까 말한 첫 번째 케이스로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금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미리 빌려주는 식으로 차용 방식으로 해서 주택의 매수에 나서는 케이스가 서울에 좀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월 보니까 서울 매수의 비중이 30대 이하가 42%나 달한다. 특히 지역구를 보시면은 이 매매 보시게 되면 거의 서울 외곽지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의 대부분, 아파트의 거래량 대부분은 중저가 단지다. 플러스 여기에 뭐가 있죠? 요즘에는 그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서울을 봤을 때 아파트보다 대체주택이 더 거래량이 많은 모습을 보여줬죠. 빌라 거래량이 더 많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중저가가 하나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에서는. 그래서 아파트도 중저가, 그리고 저가에 해당하는 주거지인 대체주택에 모이는 자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30대, 40대가 그 중심에 있다. 여전히 실수요 장님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그래프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그래프인데, 자, 2019년부터 제가 이제 실수요 장세에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죠. 딱 보시면은 30대 이하,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추이인데 30%에 불과했는데 이게 10%포인트가 더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 추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특히 이 비중이 높았던 지역들 한번 살펴보면 다 강서구, 성동구, 노원구, 관악구, 중랑구. 이 중에 상승률 가장 높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노원구죠. 노원구. 최근까지도 노원구는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여기가 이제 작은 사이즈가 많고 가격대가 낮은 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장 드라마틱해요. 지금 이제 38에서 50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노원구가. 그렇게 되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중랑구도 마찬가지. 중랑구도 37에서 47. 그리고 관악구도 이게 대표적으로 좀 저렴한 단지들이 있던 그 지역구잖아요. 근데 좀 많이 비중이 젊은 세대들이 증가했다. 저렴한 그 중저가의 단지를 젊은 세대가 그만큼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을 매수로 움직이게 했나? 그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대출에 대한 것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7월부터는 DSR 규정이 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미리 구매에 나선 수요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주담대에서 어차피 대출을 받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나 요거는 거의 같은 수준의 이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자, 오히려 어떤 케이스에선 주담대가 더 낮은 때도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최근 이제 매매가의 상승보다 이거는 중저가 단지에 좀 국한된 얘기이기도 해요. 중저가 단지를 보면 최근 매매가 상승보다 전세가의 상승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이 고가 단지들의 전세가도 정말 놀랄 만큼 올라가지만 아무래도 이제 체감상 저가 단지들은 정말 턱밑까지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그냥 매매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라의 자산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매매가의 추가 상승 변곡점이다. 지금 상황이 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예. 자, 지금 보시면은 매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죠. 전세 상승은 이 봄 이사철과 가을 이사철 거의 획일적인 두 차례 이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이 매매 패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패턴으로 시술 장세가 움직이게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가의 상승이 워낙 가파르기도 하고 이 매매가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타이밍이 지금에서야 도래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매매가가 덜 오른 것 같이 착각하게 되는 현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내가 미리 사게 되면 이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고 그리고 추가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분 차익분은 이제 내 자산으로 귀속되게 되니까 지금 매매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매매가 추가 상승 변곡점이다. 이게 이제 6월부터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실제로 6월부터 지금 가격이 변곡이 되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피크대로 영역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 단지별로 단 한 차례 그 거래가 터져도 호가가 변하거든요. 그 타이밍이 지금 단지마다 돌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반포 압구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동네 저가 단지 언제 또 터질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매매가 추가 상승의 변곡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수 타이밍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자들이 매매를 임차가 아닌 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30대 이하가 지금 매매 비중이 42%나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현재 7월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 당장 올해 정말 가을 이사철 그때쯤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일단 이것은 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주 물량을 갑자기 올해 터뜨려 줄 수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뭐 3080이나 뭐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재건축 이것들이 빨라봐야 정말 빨라 27년이에요. 보편적으로 28년 이후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1년인데 이 사이 동안 이 물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급조해서 만들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물량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까지의 과거의 패턴으로 우리는 미래를 분석하는데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급 물량 부족 시기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물론 지금 짓고 있고 입주할 물량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물량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28년 이전에 그 몇 년간은 정말 없을 거예요. 정말 없을 겁니다. 인허가량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주 물량 부족에 계속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대 입법, 계약갱신청권이죠. 예, 이게 있는 한 이거는 또 해결되기 어려워요. 전세 물량. 이게 지금 기존 재고 물량도 이게 재고 물량도 떨어뜨리는 거거든. 재고 물량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4예요. 4. 2 플러스 2니까 4년에 한 번씩 계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괴리감 있는 물건들 있죠. 지금 같은 단지에서도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 당연히 이 가격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끝나면 중간에 한 번만 5% 제한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그럼 이거 풀리는 4년이 풀리는 그 상황마다 임대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미래에 4년까지 해칭하려고 가격을 더 높게 할 거고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수용이 될 겁니다. 전세가로.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점이에요. 지금 제일 문제점이 전세는 임대 입법이고요. 그리고 이 매매 시장은 양도세 중과예요. 이 두 개가 시장의 그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네. 못 파니까요.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못 팔게. 그리고 이거는 못 내놓잖아요. 못이야 못. 두모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래서 시장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다. 예, 차라리 매매 물건을 찾는 게 지금 더 쉽죠. 자, 지금 여러분들 단지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물어보세요. 다 눌러서 보세요. 그러면은 매매 뭐 2건, 10건 있다고 치면은 전세 0. 그리고 월세 반전세랑 월세가 뭐 10개, 7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단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전세가, 5년 한 전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자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매매 물건 찾는 게 더 쉽잖아요. 그쵸? 더 쉬운 상황이잖아요. 아, 차라리 매매를 할까? 누구라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전세 물량 찾기 이렇게 힘든데, 전세 물량 찾기가 어려운데, 아유, 월세 살아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차라리 매매를 택할까 하고 조금 단지 뒤로 밀리는 대로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 매매 보는 사람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쵸? 자, 높은 전세가 물건 대신 기다리기도 어려워. 없는 물건 대신 상대적 저가 매매 물건. 이 상대적 저가 매물은 뭐냐면 이 단지들도 보면은 지금 제가 말했죠. 사이클이 돌면 1년에 한 번 터져요. 그러면은 그 한 번 터지는 기간 동안 물건이 저가 매물이 반드시 나와요. 버티기 힘드니까. 나옵니다. 그럼 그런 물건을 매수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단지들이 꽤 보여요. 눈에 많습니다. 지금 저가 매물이 딱 보면 이 단지 다 12억인데 왜 얘만 10억 되지? 이런 단지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또 더 싸질 거라고 기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또 당장 내년 내후년에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 타이밍으로 여기고 그 물건을 잡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못 잡으면은 12억에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저가 단지 매수 사이클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강세에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요. 내년, 어쩌면 내후년까지도 이건 이어질 것이라고 좀 봐요. 예, 저가 단지에 대한 이게 충분히 오를 때까지, 예, 오를 때까지 강세에 이어질 거다. 근데 그 사이에 저평가 단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가 단지만 여러분 노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뭐죠? 10년 뒤, 20년 뒤에 내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 40대 소비와 구매력을 갖춘 이들이 선택할 단지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사이클은 뭐냐? 이게 저가 단지를 지금 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다른 단지, 난 돈이 있는데 저가 단지를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게 좀 다른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돈이 있어서 상위 단지를 사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케이스들이 더 대부분이죠. 자, 그런 분들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내 돈이 한정되어 있는 양으로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택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투영하고 앞으로 내가 벌어갈 소득까지 생각하면서 포지션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지금은 반월세든 월세를 살아도 조금이라도 상위 단지를 소유해 놓는 것이 더 나은 상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 가치 그리고 현재 가치 이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지금 40대들이 향후에 선택할 수 있는 사이클에 해당하는 단지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재 가치는 거주 가치입니다. 거주 가치가 높은 곳은 전세가가 높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가 단지를 사는 것보다 어쩌면 더 돈을 덜 들여가지고 소유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소비력과 구매력의 중심은 지금 40대입니다. 자, 이들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연령 마켓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한 그 마케팅이 다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과거만 하더라도 뭐 게임이나 하면 뭐 20대들이 주류였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근데 지금은 게임에도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40대예요. 핸드폰 게임 구매력이 40대가 더 제일 많다고요. 40대가 제일 많아요. 자,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가성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당근 마켓 뭐 이런 것들이나 공유, 생활용품 공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고 주택도 그런 개념으로 나중에는 좀 갈 수 있는 이 상품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여행에서는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이 별장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가 말하고 있는 단지는 어딜까요? 자, 지금 현재 이 고가, 신축,
이거는 한정된 수요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자, 이것을 누구나 좋아하지만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볼 수 있는 곳, 예, 차선책으로 이런 가성비, 투자 가치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현재 가치도 높은 곳 찾으려면 이제 핵심지 구축들, 예, 이미 많이 올랐지 않느냐고 생각할 텐데 뭐 신축에 비해서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아직까지 구매할 수 있죠. 아직도 뭐 강남 뭐 강동구까지 사고를 통틀어 가지고 15억이 안 되는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 단지는 심지어 15억이 안 되니까 대출도 가능할 뿐더러 전세가율이 높은 게 특징이에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가장 근접해 있는, 예, 구축 핵심지 가장 근접해 있다. 예, 너무 구축이면 안 되고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아니면 이 대형 구축 대형, 예, 대형이 인기가 그만큼 예,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자, 상대적으로 이게 가성비 단지라는 거, 이게 가성비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이 중가, 고가 단지들이 이 40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음 사이클에 해당한다. 이들이 계속 저가 단지만 찾는 게 아니라 소득은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음으로 사이클 고를 것이 이 중고가 단지다. 그리고 현재로 봤을 때는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접근하기가 편한데 나중에 이들이 들어오는 순간 되면 예, 문이 좁아질 거예요, 점점. 지금은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구축 핵심지나 대형, 전세가율 가장 높은 중고가 단지가 계속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 가면 이 단지도 결국엔 밀어 올려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단지들도 결국 나이를 10년, 20년 먹게 되면 재건축 단지가 되는 거예요.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는 단지가 되고 용적률도 계속적으로 변화할 거고요. 도시 계획 자체가 미래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룰로 미래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연수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가장 덜 오른 게 가성비 있는 그 단지가 뭔가 살펴보니 내용 연수가 20년 전후인 단지가 가장 전세가율이 높고 적은 비용이 들어가더라. 예,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가장 싼 건 저가 단지겠지만 돈이 덜 들어간 걸 따지니까 도찐 대찐이더라. 네,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가장 덜 오른 연수 20년 전후의 단지다. 이게 10년, 20년 뒤에 또 여러분들께 높은 수익률로 그리고 높은 거주 가치로 만족도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70년대생들이 앞으로 선택할 그곳, 미래 10년 뒤, 20년 뒤에 가장 큰 수익률을 줄 곳은 어딜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가성비예요.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교육, 교통은 결국 직장이에요. 직장 연계성이 좋은 지역. 그리고 거주성에는 뭐 자연 친화력, 생활 인프라 뭐 이런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다 연계될 수 있는 곳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이고 이 지역 중에서 이게 지금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 도시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1등 도시가 아니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는 입지가 나올 것. 예, 제2의 판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2의 강남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명히 제2인데 이게 제2를 꺾고 제1로 올라설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살아남은 걸 넘어서 뛰어넘는 입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심을 둔 교통은 GTX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교육 수준이 좀 높은 곳. 교육 수준은 좀 달라요. 이거는 지금부터 좀 체계가 잡혀 있는 곳들이거든요. 예, 그런 곳들이 향후에도 좋더라. 그리고 편의성, 인프라, 그리고 뷰입니다. 뷰. 이거는 자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선진국을 봤을 때 여기에 가치가 정말 높아요. 뷰의 가치가. 우리나라는 이제 막 뷰의 가치가 많이 올라서는 건데 지금 각광받고 있고 한강뷰 각광받고 있는 건데 아직도 한강뷰인데 싼 아파트 우리나라는 있어요. 그쵸? 근데 외국에는 없어요. 외국에는 이렇게 강조망에 되면서 이렇게 자연 그 숙세권이면서 이런 모든 자연 친화를 갖추고 있는데 싼 주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아직.
아직 기회는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된 곳이 이미 힌트는 제가 다 준 것 같아요. 지금 신도시 중에서 예, 있습니다. 아직 싼 곳이 있습니다. 와, 심지어는 뭐 6억대도 있더라고요. 예, 6억대도 있더라고요. 20평대 6억대도 있더라고. 여기는 정말 아직 싼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 자, 제가 어딘지로는 나중에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랑 제 댓글 첫 번째 누르신 블로그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서로 이거 신청하시고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눌러서 이웃 신청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직 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대가 향할 길목, 그들이 이제 10년 뒤에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르자고요. 선점하자고요. 그래서 10년 뒤에 이들이 사게끔 모여들게 되면 결국 이것이 수익이 되고 돈이 된다는 겁니다. 10년 뒤 우리 자신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요즘 소비력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20대, 30대 중심, 우리 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소비층이 젊은 세대였는데 지금 그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녀들이죠. 이 지금 70년대생들이 70년대에서 80년 그 초반까지 그 나이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구매력이 가장 높은 국민들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크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격 지도가 바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좀 길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즐거우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membership 눌러주시면 가입되시고 강의 시청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단 첫 번째 댓글 누르시고 이웃 신청 블로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무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